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가 SBB 파산 여파로 위기에 빠진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수 총액은 32억 3천만 달러로 미국 금융당국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2년 5개월 만인데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일본의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며 청구서만 잔뜩 들고 온 굴욕적 야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 강행 처리에 프랑스 전역이 들끓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사진을 불태우는 등 과격 시위가 3일째 이어지고 있고 노조는 오는 23일 총파업을 시사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를 스위스 최대 은행 기관인 UBS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32억 3천만 달러로 스위스 정부도 1,000억 달러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크레딧 스위스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충격에 빠질 거란 우려는 일단 잦아들었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167년 역사를 지닌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는 최근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중앙은행이 약 70조 원을 긴급 지원했지만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It's certainly not great in the context of the bank failures that we suffered here earlier this week. You know, everyone's on edge and it just adds to the angst. 파장이 커지자 스위스 1위 금융기업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3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UBS가 주당 1.86 스위스 프랑의 가격을 제안했고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겁니다. brauchen Stabilität, unsere Kunden brauchen Sicherheit und die Schweiz und die Finanzmarkt brauchen Ruhe und Verlässlichkeit. 스위스 정부도 중재에 적극 나섰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 크레딧 스위스까지 무너질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메가톤급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스위스 국립은행은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 고객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를 곧바로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수 지원금으로 최대 1,000억 달러도 약속했습니다.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 소식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시장의 관심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구원투수로 나섰던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최근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버핏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지역은행 위기 상황에 대한 대화를 여러 차례 나누며 폭넓은 조언을 했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나아가 버핏이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은행에 투자할 가능성을 논의했다고도 통신은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후 전 세계 은행의 시장 가치가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54조 7,500억 원 이상 급락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핏이 소방수로 떠오르는 건 과거 그가 위기의 은행들을 여러 차례 도와왔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여파로 주가가 40%가량 폭락한 골드만삭스, 2011년 주가가 폭락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각각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5,400억 원을 투자 등의 형식으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인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에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크레딧 스위스를 UBS가 이제 인수를 했는데 만약에 인수를 안 했다면 이게 어느 정도 파장을 미쳤을까요? 뭐 리만 브로더스 사태와 버금가는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를 촉발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크레딧 스위스라는 투자은행은 세계 9위 규모의 투자은행으로서요. 투자은행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과 다르게 파생금융 상품 거래에도 많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은행이 부도가 날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엄청나서 리만 브로더스 사태의 버금가는 금융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컸었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급한 불은 껐지만 완전히 진화된 건 아닌 상황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어디까지 파급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UBS가 인수를 하는 바람에 정말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의 지금 디지털 뱅크런 상황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예. 그 예가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와 버금가는 규모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가 지금 부도 위기에 또 몰려 있습니다. 자산 규모로 미국에서 은행 중에 14위 규모인데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와 유사한 규모인데 지난 얼마 전에 그 11개 대형 은행에서 뭐 약 33조 원에 대한 달하는 자금을 출자해서 지원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3배에 달하는 고객 예금이 인출돼서 나갔습니다. 예. 그 말인즉슨 정부가 아무리 나서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같이 예금의 그 부도가 나도 지급을 다 보장해주겠다. 예금자 보호 한도 이상의 예금도 다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실리콘밸리 뱅크보다 규모가 더 낮은 은행의 경우, 작은 은행의 경우에는 뭐 정부가 안 살려주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지방의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서 대형은행, 뭐 대마불사를 신화라고 하죠. 대형은행 같은 경우만 정부가 살려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대형은행으로 계속 예금을 옮기다 보니까 지금 중소형 은행 연합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서한으로 정부에다가 한시적으로 한 1, 2년 동안이라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예금 전액을 다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런 버핏이 지방은행에 뭐 어느 정도 투자를 할 것이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 역시 지금 뭐 예금주들 입장에서는 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뭐 대형 은행이라든지 뭐 대형 투자자들한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냐 해서 더 불안감을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전 세계 은행들이 이제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국내 은행 괜찮은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국내 은행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지금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입니다. 물론 가계부채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것보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입니다. 이것은 과거 뭐 리만 브로더스 사태 때도 주택저당증권 부실화 때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서 주택저당증권 부실화 때문에 문제가 컸었는데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 과거 주택저당증권이랑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거기 그 대출 채권을 담보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또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파생금융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리만 브로더스 사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파생금융 상품에다가 특히 저축은행들 상대적으로 제1금융권보다 자금 사정이 안 좋고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들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계속 증가를 해서요. 가장 최근에 미분양은 지금 7만 5천 건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연체율이 저축은행의 경우만 해도 2.8%인데요. 이게 작년 말 1.2%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분양된 건수가 7만 5천 건이 된 거니까요. 지난달에.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또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의 연체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그렇겠죠. 이제 선행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뭐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 연체가 돼서 부실화가 되면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들 같은 경우도 또
뱅크런 현상이 발생해서 그렇죠. 저축은행 부도가 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부도 사태가 일어나면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저축은행 사태 예. 그 일이 다시 재현되면은 그 저축은행에 맡겼던 그 뭐 서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피해가 클 텐데 그 선행적으로 좀 정부가 나서서 뭐 해줄 방안은 없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말 지금 정부에서 뭐 상황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네. 다양한 대응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가장 먼저 지금 손을 봐야 될 부분은 예금자 보호법에서 지금 보장을 하고 있는 예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25만 불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3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기업 대출이라서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기업 예금 같은 경우는 뭐 훨씬 많은 일반적으로 규모의 예금을 하다 보니까 25만 불보다 훌쩍 뛰어넘는 예금이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5천만 원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니까요. 개인 같은 경우도 5천만 원보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훨씬 큰 예금을 저축은행이 더 금리가 높으니까 저축은행에 넣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뱅크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예금자 보호법을 수정해서 예금 보호 한도를 좀 상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기업 예금 같은 경우도 5천만 원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니까요. 그렇죠. 예. 기업 예금에 대해서 예금자 보호 한도는 뭐 개인보다도 더 상향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제일 먼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뭐 정부가 계속 나서서 이렇게 뭐 자금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자본시장에서 예. 어떻게 보면 약간 모럴 해저드라든지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개념이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은 뭐 예금자 보호법상에 보호할 수 있는 한도를 갖다가 터무니없게 높여서 뭐 전액 다 보장을 하겠다. 그러면 뭐 개인이 자기의 예금을 넣는 것도 일종의 자기의 자산을 투자를 하는 건데요. 뭐 맡기는 은행의 위험 여부를 판별하지 않고 무조건 예금 이자를 많이 약속하는 은행, 그런 은행은 사실은 예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은행이기 때문에 뭐 도산 위험이 큰 은행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예금을 모집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아무데나 막 맡겼는데 도산해가지고 자기 돈을 잃게 됐는데 그걸 무조건 정부가 다 그러니까요.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을 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은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한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서 무조건 올릴 것이 아니라 뭐 기업 예금 같은 경우는 많은 예금을 하니까요. 기업체 같은 경우는. 예. 기업체들한테 한도를 좀 더 높게 주고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도 5천만 원보다는 좀 더 높여주는 것이 이것도 이제 수십 년 전에 생겼던 한도니까요. 예. 필요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모바일 뱅킹 환경이 미국보다 훨씬 발전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뱅크런 현상의 특징은 모바일 뱅크로 그렇죠. 손쉽게 예. 예금 인출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SNS로 또 뉴스보다도 더 빠르게 새로운 네. 소식이 전파가 돼서 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어떤 특정 은행을 찍어서 나쁜 뉴스를 퍼뜨린다고 하면 이게 허위 뉴스라 할지라도 고객들은 불안하니까 모바일 뱅킹으로 순식간에 예금 인출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예. 그 은행이 도산을 할 수가 있는 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 가지고 뭐 모바일 디지털 뱅크런이 뭐 허위 뉴스에 의해서 일어나면 정부가 뭐 한시적으로 그 뱅크런 사태를 중지시키고 뭐 뉴스를 정정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이번 주가 전 세계 13개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태 때문에 그래도 동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의 의견에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국가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관심이 많은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이겠죠.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금융 불안정 상황만 봐서는 동결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미국의 물가 상황 역시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임금 상승률도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도 4.6%나 돼서요. 미국에서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물가 상승을 잡아야 되는데 3.5% 수준까지 떨어뜨려야 된다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누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4.6%면 너무나 큰 차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물가 상승률 역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따르면 뭐 이거는 집계하는 기관마다 다른데요. 4%로 전년 동월 대비 4%, 전월 대비
0.2%로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 주거비를 제외한 것 역시 상승세가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상황만 봤을 때는 금리를 전혀 동결할 지금 상황이 아니고요. 금융 불안의 위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금자 보호를 갖다가 뭐 한시적으로 부도나는 은행에 대해서 정부가 전액 보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금 새로운 33조 달러 규모의 그 자금을 출자해가지고 은행들에게 대출을 1년간 해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정책 방향으로 대응을 해주겠다 이렇게 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미 전환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정책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사진을 불태우는 등 과격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노동계는 오는 23일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난 시위대가 구호를 외치며 마크롱 대통령 전신 사진을 불더미 속으로 던집니다. 나흘째 이어진 연금개혁 반대 시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 쓰레기통이 불에 타고 시위대는 경찰에 유리병 등을 던지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Quelle utilité? C'est juste Emmanuel Macron qui a dit il faut cette réforme des retraites et on voit que politiquement c'est cuit, il faut qu'il arrête et qu'il retire cette réforme.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 골자는 연금을 받는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 16일 대통령이 의회 표결을 생략하고 정부의 단독 입법을 강행하는 초강수까지 두자 내부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야당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17일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도 28%로 내려앉으며 지난 2018년 노란조끼 시위 이후 최저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물러설 의사가 없습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에도 연금 개혁에 나섰다가 노조의 강력 반발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집권 2기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의지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거실과 작은 방을 태우는 등 약 1,3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방에 있던 담배 꽁초에 불이 종이 박스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을 탑승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작된 이후 2년 5개월 만인데요. 지하철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 마스크를 벗고 지하철에 탑승하는 시민들 많이 있었나요? 네, 저는 지금 광화문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지하철 개찰구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줄줄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의무 해제 첫날이라 그런지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은 10명 중 1명꼴로 많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5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출퇴근 시기를 비롯해 대중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마트 등 대형시설 내부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병원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선 전처럼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고요? 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보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오전 시간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미세먼지 역시 대부분 지역이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한반도 상공에 대기 흐름이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쌓인 탓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의 업무 시간도 단축 조정됩니다. 환경부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KF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화문역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면서 2년 5개월 동안 이어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와 함께했던 마스크의 추억들,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이런 경험은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져서 줄을 서서 사기도 했었죠. 네, 지난 2020년 2월 서울 목동의 한 백화점 앞의 풍경입니다. 긴급 노마진 마스크 판매 행사가 열리자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시민들이 우산을 든 채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억이 됐지만 코로나 사태 초기 마스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약국 등에서만 지정된 날짜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자 보시는 것처럼 대전의 한 지자체에서는 재봉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수제 면 마스크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네, 마스크가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여겨질 만큼 필수품으로 여겨지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야외 축구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쓴 채 경기를 지켜봐야 했고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졸업하는 순간에도 마스크를 벗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2년 5개월 만에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아직까지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시민들이 많아서 마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풍경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는 벗게 됐지만 그래도 코로나는 계속해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 정상이 올해 최소 2번씩 오가는 정상 셔틀 외교를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된 정상회담 당시 위안부와 독도 문제 언급 가능성에 대해서 의제로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며 기시다 총리가 적절히 호응한다면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를 주도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한미일 관계, 더 나아가서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존중은 하지만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 변화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지역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용어를 동원해 쟁점을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정은 한일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적인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두 정상이 올해 최소 2차례 이상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상정하고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오는 5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답방한 뒤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차례 더 한국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회담 뒤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된 위안부와 독도 문제 언급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의제로 논의된 적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이 당내에서는 친명 일색인 지도부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잇따라 전해지면서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지면 내 정치도 끝난다. 지난 목요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 대표 측근 의원은 총선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의견, 지혜, 또 해안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으셨다며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선택. 당내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인 더미래가 당직 개편을 제안한 가운데 당내에선 쇄신을 위해선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 모두 교체되는 대대적 탕평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비명계는 여전히 이 대표가 사퇴하는 길만이 현 민주당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 전 대통령이 지금은 단합해야 할 때, 즉 이 대표의 대안이 없다고 전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 뭐 꼬봉입니까? 판부를 끄기 위해서 본인의 그 거취 정리가 좀 빨리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명계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은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또 화합해야 한다는 문 전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당내 좌표찍기 문자 폭탄이 난무하고 보수 진보 간 갈등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상황에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예, 12년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도 장애 집회에 나서서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을 했습니다. 여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습니다. 일본의 비위만 맞출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굴욕적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주말마다 거리로 나가서 정부 협박을 비난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한무치하고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정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야당의 비판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라고는 하지만 근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일본의 하수인이다. 자,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네, 아주 강렬한 선동 어구가 동원이 됐죠. 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팩트에서부터 잘못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께 왜곡된 어떤 결과를 설명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3자 변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해결 방법 외에는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되면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이 문제는 2015년에 미일 간의 협정을 통해서 결코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자위대가 한국 땅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예. 일본은 유사시에 일본에 있는 미국의 기지, 주일 미군 기지의 후방으로서의 역할, 즉 보급이라든지 이런 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정이 돼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지소미아라고 하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한테 다 준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에 강점이 있는 거고 일본은 여러 정찰 위성을 가지고 특정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특히 예. 동해를 휘젓고 다니는 잠수함 정보에 대해서 대단한 능력이 있다. 양국이 북핵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서로 바꾼다, 서로 교류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결코 우리가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결국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다. 북핵의 직접 당사자니까요. 예. 이런 말씀을 강조합니다. 예. 자, 이 사태라고 표현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하고 계신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일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면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예. 이게 하수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지금 정치 공세를 그만해라. 꼬투리 잡을 필요 없고요.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자체는 애초부터 시작을 말았어야 될 정상회담이었고요. 시작을 했더라면 최소한 기본은 갖추고 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끊임없이 그 근거로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결단도 선이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외교인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외교는 기본적으로요. 다 퍼주는 게 외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 게 아니라고 다 퍼주면 됩니까? 외교라는 건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고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얻으면 잘한 외교고 최소한 하나를 주고 0.5라도 얻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가서는 한 5개를 다 주고 또 숙제만 안고 왔어요. 얻은 게 없이.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 정말로 이 정서상으로 찍힌 자존심이 어떻게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그래요. 정치적인 공세 있겠죠. 야당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강하게 비판을 하지만 이 강한 비판의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근간의 이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일본을 역사에 대한 단죄를 여기에서 말끔하게 씻어준다? 이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친일 반일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과 비상식, 헌법과 반헌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를 무슨 계속 민주당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거 어떡할 거야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을 무슨 방탄이다 아니다 이걸로 맞받아칠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진정 어린 사과를 좀 해달라. 일본에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한국에 와서도 계속 요구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부대변인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퍼주기만 하고 숙제만 안고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도 일각에서 뭐 평가를 좀 객관적으로 내리자면 소부장을 이제 철회했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좀 그래도 가져온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일본의 어떤 반도체 부품 관련한 장비 관련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결과를 나왔고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죠. 무역에 있어서의 최혜국 대우 이것도 복원을 했습니다. 이런 걸 가져왔는데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고 자존심 얘기하시는데요. 일본 관련 특히 일본 관련 얘기 나오면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가 역사를 되돌아봐라. 국민 감정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이 얘기인데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만 생각했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이거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다음 정권에 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감수하고 선의를 가지고 어느 정도 국내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고도 앞을 바라보는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국민 감정과 자존심을 자꾸 들먹이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외교적인 성과를 모두 도외시하고 일본에서 계속 사과만을 요구하는 태도는 5년 만에 정권을 바꿔준 그런 국민들의 뜻과 배치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팩트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출 규제 품목 반도체 관련해서는 해제한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백색 국가 해제는 검토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일본 내에서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해제가 된 게 복원이 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해줄지 안 해줄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정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판단에서의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책임져라. 이 대법원 판결은 무시할 수 없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당시에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요 원치 않았습니다. 사죄 없는 배상을 원치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경제를 먼저 가냐 아니면 역사와 대법원의 판결과 피해자들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건 아니죠. 일본과 만나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수출 규제 저쪽에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우리가 일본 기업 하라니까 일본에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백색고가 해제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일본이 먼저 그렇게 말하자면 본인의 잘못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과 사죄도 없이 그런 식으로 아나무인 식으로 나왔고요. 저는 제일 속상한 게 왜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는 사과를 하고 왜 대한민국에 사과하지 않죠? 미국에는 2016년에 사과를 합니다. 18년 중국에 사과하고 배상금도 1,800만 원씩 주겠다고 결정을 해요, 일본이.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안 하죠?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지배국으로 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 정서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정쟁화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좀 여야가 고민할 부분이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에는 사과를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했냐, 이 부분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과 여부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번 동경에서 이 회담에서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느냐. 지금 기시다 정권이 그런 행동을 할 만큼 기반이 탄탄한 정권이냐를 저는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에도 분명히 극우 세력이 있는 거고요. 그 극우에도 기반해서 이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을 맞이해서 본인들의 앞마당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해봤고, 예.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왜 그런 사과를 못 받았느냐를 가지고 정부를 타박할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그럼 약한 거예요. 미국과 중국에 비할 수 없이 우리가 G10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 됐다고 스스로 자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본에서 한국을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을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왜 사과를 못 받았느냐 해서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젊은 세대가 일본과의 관계 또 세계로 나가서 일을 할 때 큰 장애물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강조점을 가지고 이 문제는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들이 이제 그동안은 자신들이 이제 승전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이제 배상을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사과와 이제 배상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주장하는 바로는 우리 정부에게는 그동안 2차례, 3차례 배상과 이제 사과를 했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분위기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냥 아주 추상적이에요. 뭐가 유리하죠? 물 반 컵을 채워서 보냈더니 거기에 뭘 채워왔죠? 수출 규제요? 세계 품목 해제한 거요? 소부장? 저희가 그 품목에 있어서는 이미 경쟁을 갖췄습니다. 나머지 더 풀어야죠. 근데 수출 규제 푼다고 그래서 지금 어떤 말하자면 경제적인 규제를 일본이 우리에게 푼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WTO에서 취하해버렸잖아요. 백색 국가 해제하는 거 보고 해야죠. 이게 외교거든요. 근데 뭘 유리하죠? 우리는 지금 일본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컵에다가 일본이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문제, 심지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채워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어떻게 막을 겁니까? 다시 그러면 역행할 겁니까? 이젠 이미 다 줘버렸기 때문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리한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글쎄요, 국민들에게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좀 그렇죠. 아니, 외교의 기본을 서영주 부대변인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몰라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했겠느냐를 보셔야 돼요. 외교 베테랑들이 다 일을 하면서 이 외교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피상적인 걸 가지고 지적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치공사하는 건 이해하는데요. 한 번도 여당 안 해본 것처럼 말씀하셔서 답답한 거예요. 불과 1년 전까지 정권 잡고 계신 분들 아니었습니까? 제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국민 여론에 갇혀서 미래를 보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평가받을 만한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외교긴 하지만 외교가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국제법과 국내법이 대립을 할 때 중간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모든 전문가들이 제3자 변제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문제 어떻게 풀 거냐는 말이죠. 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가져온 게 너무 적다. 왜 사과를 안 받았느냐? 누군 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이 엄밀한 기밀한 외교 상황을, 정상회담의 상황을 한마디로 단죄하고 한마디로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지양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외교에 전문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왜 못하죠? 사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왜 못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문가면 정말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물밑 작업들,
외교적인 노력, 시간들 투자해야죠. 지금 단박에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정부가 외교 전문가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욕을 하든 어쩌든 간에 저는 현재 한일 정상회담은 박하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이 정부에서 일하시는 외교부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고 그 전 정부에도 있었고 쭉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정권을 잡았던 분들의 생각이 어떠냐. 결국 죽창과 부르짖으면서 한일 관계가 나빠져서 피해를 우리가 더 많이 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엄밀한 상황을 다시 한번 보자는 차원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최근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한 겁니다. 왜 그거는 뭐 저 문재인 대통령 판단인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한테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마라 뭐 이런 얘기로 지침으로 들리는데 그걸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까? 더 모욕적이죠. 자, 이걸 들어보면 이 박지원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 이 박용진 의원의 전언은 좀 뭔가 다릅니다. 이 문 대통령이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화합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들으면은 좀 뉘앙스가 확실히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같은 얘기를 다르게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같은 얘기를 한 거죠. 분열과 갈등 좋지 않죠. 그거는 어떤 여야 정치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분열하고 서로 반목하는 거. 사람은 불편하죠. 뭉쳐야죠. 그래야 뭔가 에너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치의 기본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전 원장은 저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박용진 전 의원께서는 이거를 뭔가 변화로 해석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거기에 이제 저는 하나 보면 나머지 얘기는 똑같은데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을 박지원 전 원장이 한 것은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스타일에 비춰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한 대로 좌표찍기, 문자폭탄이나 난무하고 보수 진보 간 갈등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상황이 걱정이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 전 대통령도 오랫동안 생각했었던 문제고 본인도 그런 정치를 피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분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해석한 부분들이 당내에 가져와서 이걸 어떤 갈등의 불씨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 기본에 충실해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민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발끈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이러나 저러나 그 전직 대통령이 자기 당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약간 훈수를 하는 듯한 발언은 좀 보기 좋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생각은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전혀 잊혀질 수가 없는 행보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지원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저는 민주당 내부 사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 등이 저렇게 반발하시는 것이라고 봐요. 제가 판단할 때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질서 있게 퇴진을 하고 8개월 이하로 임기가 남았을 경우에는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데 그럼 박지원 전 의원이 비대위를 맡게 되는 걸로 서로 얘기가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공천이라든지 총선 준비 다 그러면은 친 이재명계 플러스 박지원 전 의원 이런 구도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뭐 그 당직 개편이라든지 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지도부가 다 친이 일색이다, 뭐 친명 일색이다 이렇게 좀 되니까요. 좀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저번에 이제 체포동의안 투표 이후에
나름대로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좀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소통 강화를 나서기 위해서 여러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인 어떤 계파의 모임에서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저번에 이제 더미래 모임에서도 이제 인선 얘기가 나왔었고요. 뭐 구체적으로 움직임은 없지만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서든 간에 지금은 듣는 거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 듣기만 하면 안 되죠. 뭐 그다음에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행동이 없다면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무한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듣고 청취하고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면서 당에 원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변화를 추구해야만 뭔가 또 한 번 더 성장하는 지금의 현재가 성장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르면 이번 주에 기소합니다. 다만 김만배 씨로부터 약정받았다는 428억 원 관련 혐의는 이번에는 빠질 전망입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 착수 1년 반 만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공소장에는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가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가 담길 전망입니다.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 원을 받고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소 내용에는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약속했다는 428억 원 지분 의혹은 빠질 전망입니다. 또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이 경선 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만배, 정진상, 김용 등이 입을 닫아 아직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 입증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상, 김용도 책임 없고 이재명도 책임 없다 그러면 도대체 책임은 저 혼자. 검찰은 50억 클럽 등 남은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428억 원 약정 의혹 증거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일단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뒤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정자동 특혜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르면 이번 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앞서 리포트 기자를 좀 봤잖아요. 네. 거기서 보면은 428억 원, 김만배 씨가 약정했다는 428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 자, 이거는 좀 빠진 것 같거든요. 이 검찰이 수사가 잘 안 된 건가요? 일단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김만배 씨가 부인을 해도 428억이 약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추단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그런데 그 428억 원이 유동규, 김용, 정진상을 위해서 약속이 된 것이다. 이렇게 믿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보면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딱 판결을 하려고 했을 때 심증만 가지고는 이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검찰이 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김용이나 정진상 적어도 김만배 씨의 진술 정도는 있어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가 될 텐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만약에 이제 이 세 사람들이 마음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보다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면은 추가로 기소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증이나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한 걸까요? 일단은 수사는 더 필요하다는 거는 분명한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김만배 씨나 정진상 씨가 관련된 사실을 지금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관련된 그 중요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인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검찰도 이 당사자들을 조사는 했지만 지금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부인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나온 게 없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뭐 심증 아까 말씀 주셨지만 심증만으로 이렇게 그 기소는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어차피 또 재판에서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또 뭐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또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좀 더 확실하게 구체적인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당사자의 자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판의 과정 진행되는 당사자들의 과정 속에서 아마 좀 심경의 변화가 있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428억 원 약정된 혐의는 빠졌더라도 뭐 워낙 뭐 기존에 있던 혐의들이 액수가 뭐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혐의가 입증된다면 뭐 구형이 아니라 판결은 굉장히 세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배임죄 피해 금액을 4,800억이 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봤더니 그러니까 성남시의 평균 예산이 3조래요. 그러면은 한 4,8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전체 성남시 예산의 6%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성남FC 관련된 수뢰액은 133억 5천 이게 작게 잡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배임죄가 이 정도가 되면 5년에서 무기징역이고요. 제3자 뇌물죄는 10년에서 무기징역인데 이게 양형 기준을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은 300억 이상의 배임죄는 7년에서 11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4,800억이죠. 뇌물죄는 5억만 넘어가도 11년에서 무기징역까지라고요. 그런데 뇌물죄는 133억 5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최소 11년이다 이상의 그 형이 그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데 제가 봤을 때 이건 검찰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범죄가 2개니까 이런 경우는 합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배임죄 제일 작게 잡아도 7년이고요. 그다음 뇌물죄는 제일 작게 잡아도 11년이니까 합치면 최소 18년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나 뭐 다른 같은 경우는 이제 판결을 내릴 때 여러 가지 죄목이 있으면 다 합쳐가지고 막 뭐 236년형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합치기는 합치는데요. 우리나라는 유기징역에 이제 최상한선을 둬가지고 유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상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30년이라고 해도 뭐 300년이나 30년이나 뭐 나이 50 넘은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김용 전 부원장이 받고 있는 대선자금 수수 혐의 이번 이 대표의 기소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강 수사가 마무리돼서 만약에 다시 한번 더 기소를 한다면 혐의가 추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대선 자금을 받았다라고 의심이 되고 있는 김용 전 부원장이 지금 이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다라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 보강 증거가 나온다거나 이 대표 측의 혐의로 이제 추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나 아니면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증언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유일하게 지금 대선 자금을 받았다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김용 전 부원장이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재판까지로 끌고 가기에는 좀 많이 힘들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소가 이걸로 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재판받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번에 기소가 된다면 이것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같이 두 개를 병행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재판 진행이 되는데 이거 대장동이나 그 성남FC 관련해 가지고는 너무너무 큰 혐의고 너무너무 확인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재판이 형사 재판이 빨리 끝나려면 증인을 조금 부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증인을 수십 명, 뭐 100명 이상 부르게 되면은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최소한 일주일에 2번씩은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2주일에 한 번 나온 것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한 뭐 일주일에 2번 거기에다가 뭐 백현동 뭐 그다음에 쌍방울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일주일 내내 재판에 불려 다녀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당무를 뭐 열심히 잘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 2번째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표 측, 이 대표가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방송 인터뷰 중에 나온 즉흥적인 답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 대표 측의 주장대로 이 대표가 즉흥적인 발언을 뭐 답으로 내놨다라고 한 게 뭐
된다면 네.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이전에 관련된 그 재판의 결과를 좀 참작한 그런 그 답변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0년도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다른 재판, 친형 관련된 강제 입원 관련된 재판에서 답변이 즉흥적이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즉흥적이었고 그 당시 분위기상 뭐 여러 가지 그 의도된 바가 아니었고 유도된 분위기 속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온 순간적인 답변이었다라는 부분으로 방어를 했는데 미리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부분을 입증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그 이재명 대표의 의도대로 진행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도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게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측에서 기댈 것은 지난번 그 대법원 판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부터.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굉장히 심플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당선될 목적으로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선거 관련해가지고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 그런데 그 대법원 판결은 뭐냐면은 거짓말을 했는데도 무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판례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1년 12월 말이면 대선 레이스가 아주 굉장히 치열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와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게 언제냐면 그 김문기 씨 사망한 다음 날부터 또 그 이야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즉흥적이라고 과연 법원이 또 판단을 해줄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한번 이번에도 지켜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뒤집어진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전원합의체에서 충분히 뒤집히죠. 시대가 바뀌면은 그 법원의 판결도 그거에 맞추어 가지고 그 번복되는 경우가 수다하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추문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경찰 반대 시위를 부추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사의 배후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리조트. 트럼프 깃발이 달린 보트 위에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We the people stand with our great president, Donald J. Trump.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오는 21일 검찰이 자신을 체포할 것이라며 항의하고 나라를 되찾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위하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검찰 수사 배후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대선 패배 직후 지지자들을 부추겨 벌어진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맨해튼지검은 트럼프가 성인 배우와의 성관계를 숨기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친트럼프 성향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난했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경쟁자로 꼽히는 펜스 전 부통령은 검찰을 비판하면서도 폭력 시위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peaceably assemble. 트럼프가 기소되면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기소 사례로 기록됩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네,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마스크를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공기가 가장 탁한 곳은 서울인데요. 초미세먼지 농도 77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3배에서 4배가량 수치가 높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짙게 나타나다가 오후부터 서서히 농도가 낮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안개까지 뒤엉켜 출근길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100m 미만까지 좁혀진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16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대구 2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더 올라서 주 중반까지 2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제주를 시작으로 목요일까지 남부지방으로는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